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TV 주치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프로 참견러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견을 많이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오늘 유익한 참견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 피할 수 없는 날이 있죠. 바로 생리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되면 유독 또 생리통이 심하셔서 이 아랫배를 비틀어지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냥 진통제 정도만 먹으면서 괜찮아지겠지 하는 게 아마 많은 여성분들의 대처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혹시 통증이 심하시다면 자궁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 중에 하나인 자궁 내막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듣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2살 고민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1년째 2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소와 나팔 간에 자궁 내막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자궁 내막증 때문에 임신이 어려웠던 거라고 하십니다. 평소 생리통이 조금 심했을 뿐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신 준비를 하면서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에 속이 상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자고 하시는데요. 심하면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치료를 위해 임신 준비를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나면 문제없이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지금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결혼하신 32살의 사연자 분이셨습니다. 임신 준비 중에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늘 이 여성 질환은 두렵기도 하지만 특히나 임신 중이라면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자궁 내막증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면서 자궁 내막증의 그 빈도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 임신과 관련돼서 자궁 내막증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우선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니 자궁 내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 내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부위일까요? 네. 일단 뭐 자궁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는데 자궁이라는 것은 여성의 하복부에 위치해서 그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생식기관이죠. 평활근으로 둘러싸인 공처럼 생긴 구조물인데 그 안쪽은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착상되고 그곳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내막, 점막 조직을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이 자궁의 가장 안쪽 면을 자궁 내막이라고 이해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궁 내막증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에 생기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네. 사실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서 자궁 내 안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궁 내막에서 생기는 질환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질환이에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은 자궁 내막은 워낙에 자궁 안쪽에만 있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궁 바깥에 있는 다른 기관, 즉 나팔관, 난소, 자궁 주변 다른 곳에 자궁 내막 세포들이 착상을 하고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궁과 같이 복강 내에서 생리를 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자궁 내막이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막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잘 붙어 있어야 될 막들이 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 자궁 내막증의 병인론, 즉 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고전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장되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생리혈의 역류설이에요. 오, 네. 우리가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아지고 임신이 안 되면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을 생리 또는 월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생리혈이 자궁 경부,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 80%에서 90%의 여성은 이 일부가 나팔관을 타고서 나팔관 바깥쪽으로 생리혈이 역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생리하는 여성들을 수술이 필요해서 들어가 봤을 때 약 90% 이상의 여성들이 배 안에 생리혈이 모여 있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약 80에서 90%의 여성에서 생리혈의 역류가 나팔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80%에서 90%의 여성이 다 자궁 내막증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그 사람의 복강 내에는 자연 살해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셀이라고 해서 사람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 의해서 이 역류된 생리혈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대부분은 되는데 일부 여성에서 그런 그 면역 체계를 피해 가지고 그런 자궁 내막 세포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자궁 주변을 포함해서 복강 내 여러 그 위치에 자궁 내막증들이 착상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쉽게 이해를 한 게 맞다라면 자궁이 생리를 하는 동안 이렇게 내막의 벽들이 모였다가 그리고 이 생리혈이 돼서 쭉 내려와서 아래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양옆쪽 나팔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에 혈액으로 뭉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궁 내막증 주로 어디에 좀 생기는 걸까요? 자궁 내막증은 일단은 나팔관을 통해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요. 네. 예. 난소 쪽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생리혈이 역류를 하게 되면은 여성의 골반에서 여성이 기립해 서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그 직장과 질 사이, 직장 질 중격이거든요. 그쪽이 제일 깊은 곳이 됩니다. 네. 그쪽이 제일 많이 모이게 돼요. 생리혈이. 그래서 그쪽에서 직장 질 사이 그 공간에 자궁 내막증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나팔관 그리고 방광, 직장 그리고 그 밖에 그 골반 복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군데 자궁 내막증들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한 군데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이렇게 역류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더욱더 또 심각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궁 내막증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봐야겠죠. 네, 자궁 내막증의 그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극심한 생리통, 그리고 두 번째 만성 골반통. 만성 골반통이라고 하면 그 생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그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불임.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자궁 내막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광 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잦은 그 유의라든지 화장실 너무 소변 보러 자주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생리할 때 소변 볼 때 방광 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리고 직장 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변비나 설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깊게 침범한 경우에는 생리하는 동안에 혈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직장과 질 사이에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관계 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이렇게 멀리하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나팔관 같은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염증 반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유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나팔관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란되는 난자를 이 나팔관이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임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 자체가 또 임신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궁 내막증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씩 한번 읽어주시면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자궁 내막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하복부 복통, 생리통으로 매달 며칠은 꼼짝 못한다. 두 번째,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배란기부터 통증이 있다. 세 번째, 복통과 함께 메스꺼움, 구토 또는 장 불쾌감이 있다. 특정한 자세로 움직일 때 골반에 통증이 있다. 다음, 생리 전 후로 요통이 있다. 그리고 배변 또는 배뇨 시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한 번 이상의 유산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교통 때문에 성관계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증상 중에서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실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봤는데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이면 혹은 4개 이상이면 좀 검진을 해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만 이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검진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자궁 내막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좀 보셨고요. 생리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당연히 아픈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자궁 내막증은 암은 아닌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병기가 나뉘는 질환일까요? 네. 그 자궁 내막증도 그 자궁 내막증의 병변의 정도 그리고 자궁 내막증에 따른 유착의 정도에 따라서 병기를 나눕니다.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표면적으로 그 작은 자궁 내막증 병변이 관찰이 되고 아직까지는 그다지 그 주변 장기와의 유착이 거의 없는 경우 1기, 2기라고 하고요. 네. 3기 때부터는 난소 쪽에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낭종이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초음파상으로. 그리고 주변 장기와 유착이 시작되는 시기를 우리가 3기라고 하고 그리고 4기 때는 이제 그 난소 쪽에 그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그 낭종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과의 유착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 그런 것들을 많이 손상시키는 게 이제 자궁 내막증 4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좀 분류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연자분의 사연을 좀 보게 되면 임신을 1년 동안 준비를 하시다가 거듭된 실패로 가슴 아프게 병원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난임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궁 내막증이 있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궁 주변, 나팔관 주변, 난소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같이 생리를 이쪽에서 하니까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쪽에 그 여러 가지 흉터들이 남게 되죠. 흉터들이 남게 되면서 서로 유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나팔관의 변형을 일으키고 나팔관들은 워낙에 자유롭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배란된 난자를 확 잡아들여서 정자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런 그 난자의 캐치가 힘들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염증 반응이 자궁 주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면역 계통에 교란이 와서 정작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안쪽에 안정적으로 착상이 되는 것을 방해해서 난임이 되는 것을
그 난임이 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착이 또 이유가 될 수도 네네.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착상이 조금 어렵게 될 수도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불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궁 내막증을 가진 여성의 한 50% 정도에서 난임 여성들이 네.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은 물론 자연 유산이 될 위험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은 다행히 잘 유지가 된다면은 그건 또 상당히 좋은 그 임신 기간 동안 자궁 내막증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는 줄어들고 임신을 유지하는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궁 내막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에는 자궁 내막증이 더 그 진행이 된다든지 나빠지는 걸 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 아주 뭐 럭키한 경우에는 완치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생리의 역류로 인해서 또 자궁 내막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임신 중에는 생리를 하지 않아서 예, 그렇죠.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궁 내막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자궁 내막증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수많은 의료진들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증 진단을 못 받고 뭐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받고 그냥 진통제로 꾸역꾸역 버티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진통제도 듣지도 않아야 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궁 내막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직장을 침범한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궁 옆으로는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가는 요관이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 요관까지 자궁 내막증이 압박을 하게 되면은 한쪽 콩팥을 영원히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 심한 생리통이 있다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그런 게 있다면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 빨리 그 자궁 내막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든지 수술적 치료를 하든지 일단 불을 꺼야 돼요. 예. 네, 그럼 일단 치료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조금 비교적 쉬운 치료의 질환일까요? 자궁 내막증은 양성 종양은 맞는데요. 하는 짓은 악성 종양이에요. 예. 네. 왜냐면은 일단 주변 조직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기관들을 정상적인 기관들이 그 기능하는 것을 파괴를 하고 그러잖아요. 방광이나 직장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치료를 잘 안 하기에는 그 여성분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약물 치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이게 딱 교과서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의 나이, 앞으로 임신 계획,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하셨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수술하고 나서 혹시나 아프진 않을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권해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네. 약물 치료를 할 때 혹시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은 그 호르몬 주사는 장기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그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 근데 뭐 간혹 이제 수술을 너무 거부하신다거나 수술하기에 너무 위험하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 주사, 성선 분비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라는 주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맞기도 하는데 보통은 6개월이 맥시멈이고요. 6개월 이상 쓰게 되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그 사용하는 동안에 그 일시적으로 폐경을 만들어주는 주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든지 가슴 두근거림, 뭐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하시고 또 뭐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때문에 오래 쓸 수는 없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혹시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부담이 안 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궁 내막증 치료를 어떻게 보통 진행을 할까요? 뭐 통증이 심하지 않고 자궁내막증 병변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은 자연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은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보는데 네. 예, 앞서 사연자와 같이 1년 동안 그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서 고생할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해보고 그때도 또 실패를 한다면은 여지없이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임신을 하신 분들은 정말 특히나 더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수술 때 그런 문제가 생긴 신체 부위들을 절제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자궁내막증 수술은 크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존적인 수술 그리고 근치적인 수술이 있어요. 보존적인 수술은 향후 임신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궁을 보존하고 싶은 여성들한테서 시행을 하는데 자궁과 양쪽 난소 다 남겨놓고 수술 시야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부위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그 자궁내막증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곳은 모조리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심지어 장 쪽에 자궁내막증이 침범해 있으면은 장 일부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방광 쪽에 있으면은 방광 일부도 절제하고 봉합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요. 향후에 그 임신 계획이 없고 자궁내막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아주 좀 공격적으로 자궁과 양쪽 난소까지 물론 자궁내막증 병변을 포함해서 모조리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될 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정상 난소 조직은 남겨놓고 자궁 내막증 병변만 없앨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수술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이 내원을 하신 경우에 환자분으로 내원을 하신 경우에 나는 임신 계획이 없으니 난소를 깔끔하게 다 이렇게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럴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지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대 여성이면 앞으로 30년 동안 여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 가지고 뭐 여성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뼈의 건강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악성 종양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대 여성의 난소는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살려놓고 자궁내막증 병변만 없애줘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뭐 40대 중후반이면은 뭐 깨끗하게 잘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20대 여성은 반드시 난소를 살려놔야 됩니다. 네.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가 하는 역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결정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궁 내막증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수술 후에 재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궁 내막증 수술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자궁 내막증 분야에서 이제 많이 그쪽을 그 수술을 해보신 선생님들이 하면 할수록 이제 재발률이 적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자궁 내막증으로 수술한 분의 50%가 5년 이내에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건 술자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능력에 따라서 그 재발률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통상 50% 정도로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수술로만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병변이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한 6개월 정도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성 호르몬의 그 반대작용을 하는 황체 호르몬 제제를 몇 년 동안 좀 써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최소한 그 황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2년 정도는 그냥 써주는 걸로. 물론 그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래 써도 상관은 없는데. 네, 생각보다 길게 또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네요. 네. 혹시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자궁 내막증도 이게 어떤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은 자궁 내막증을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 없지만은 이거는 분명해요. 자궁 그 생리량이 많은 여성에서 자궁 내막증이 생길 위험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량이 너무 많은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성근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 또는 내과적 치료, 자궁 안에 넣는 약도 그 기구도 있고 아니면 뭐 피임약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되면은 생리량이 감소를 하면서 그만큼 또 나팔관 통해서 역류하는 생리혈이 또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참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리통이 심한 경우 그냥 무조건 진통제 약만 늘리고 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생리통, 진통제만으로는 노. 네, 오늘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앓는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긴 하지만 증상이 생리통과 비슷하다 보니까 무심코 넘기거나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방도 어렵고 발견도 어렵지만 주기적인 검진과 함께 한다면 걱정은 노노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 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우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